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구대학의 자유전공학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휘라고 합니다. 제 소개, 그걸 일단 제가 늘 이제 강의 때 전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지만 이제 잠시 잊고 있기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바빠서 또 좀 뒤로 밀어두기도 한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목사가 될 그런 꿈까지도 꿀 정도로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고3 때 좀 구원에 대한 조금 회의가 왔고 믿는 자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몇 년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조금 아닌데 싶은 분들이 근데 저런 분도 천국 간단 말이야. 또 반대로 또 바깥 계시는 분 중에도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런 분들은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이제 머리가 좀 커지니까. 그래서 그게 좀 계기가 됐고요. 저는 원래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열심히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물리학을 학부로 졸업을 했고요. 대학원을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할 겨를은 없고, 어쨌든 대학원을 제가 동양철학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제가 처음 바꿨을 때는 이제 이 동양철학을 공부하면 이 우주와 인생의 깊은 어떤 천리를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공자맹자 그 유학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실망감도 있고 해서 이제 한 학기를 못 마치고 이제 좀 마음에 굉장히 이제 좀 절망감 같은 게 왔었어요. 그때가 또 91년도였는데 그 자살 정국이라고 그때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고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도 안 보고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전국을 이제 좀 방황을 할 때였는데 속초행 그 버스 안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금산사로 가라 뭐 이런 소리가 분명히 저는 소리 들었는데 주변을 쳐다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한 5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 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바로 동학을 만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인연 끝에 제가 만난 분은 지리산에서, 이렇게 수도하시는 도인을 만나서 그분에게 한 1년 정도 이제, 당군 관련된 공부, 격암 유록, 이런 비기 관련된, 삼일신고를 비롯해서 천부경, 하여튼 이런 공부들을 이제 좀 두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련을 저에게 이제 안내해 주시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끝에 그런 어쨌든 도의 인연이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동학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석사는 이제 주자학으로 이제 논문을 썼고,
박사 과정에서 이제 동학의 시천조 사상의 변천에 대한 연구로 이제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군산대에서 한국 선도 연구를 같이 했어요. 그때 우리 김갑근 선생님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무렵에 우연치 않은 계기로 환경운동에 또 뛰어들게 됐어요. 오늘 뭐 나오겠습니다. 우리 해월 선생님 너무나 위대한 이런 생명사상, 한국의 어떤 생태 사상의 어떤 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막상 지금 천도교가 이제 너무 동학도 뭐 동학 포함해서 천도교 진영에서 전혀 환경운동에 대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그게 늘 안타까워하던 차에 어쨌든 뭐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한울연대라고 하는 이제 환경단체를 그때 같이 결성하면서 제가 2018년도까지 이제 사무총장도 하고 공동대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체를 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 동학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이제 방정환 쌤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잘 계승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정환 쌤 이름이 들어간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파 초등학교도 없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이제 제가 시작한 게 방정환 교육운동이었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취를 남기지 못했는데, 이제 경주 그 수선생님 득도하신 그 자리에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린이집을 2014년부터 해서 지금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이상한 인연에 의해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해서 이것만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생략을 하고 그 인도 오로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사리를 다 정리하고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수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쵸. 이제 뭐 수도 겸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생계가 막연해져가지고 2018년에 제가 이제 그동안 시간 강사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강의가 다 폐강이 돼버렸어요. 2018년도 봄 학기 강의가. 그러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문학이 설 자리가 없나 하는 그런 정말 좀 그런 막다른 그런 느낌에 뭔가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다가 찾은 데가 이제 인도 오로빌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어쨌든 관심도 이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이렇게 2년밖에 못 있고 2020년에 코로나 덕분에 다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그 한국사리를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디 살았냐면 제가 이제 여기 그 남양주 두물머리 그쪽에 살았어요. 그게 주로 수도권에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귀국하면서 그때는 뭐 이제 이 강의 자리도 뭐 없고 집도 없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인도 국경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국제 미아로 한 몇 달 떠돌다가 그때 제 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돌 지난 아이 한 명하고 3살짜리 애를 데리고 그 이야기 하자면 또 깁니다. 저도 인생 이야기만 해도 제가 늦게 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진짜 그 돌 지난 애를 데리고 네팔에서 프랑스로 막 갔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다시 그래도 정착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경주더라고요. 수은쌤 득도하신 곳이기도 하고 또 방정환 어린이집을 이제 거기에 어쨌든 마련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서 거기가 제일 좋겠다. 그러고 이제 경주에 정착을 한 게 2020년이고요. 한 5년 동안 이제 재밌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같이 공부 모임도 하고 주로 이제 어린이집의 그 학부모들하고 재밌게 뭐 카페도 하고 하다가 말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 5년 지나다가 이제 올해 또 인연에 의해서 양산 덕계마을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그냥 작은 공동체입니다. 한 20가구 정도가 이 초중등 과정, 밝은덕 배움터라고 하는 초중등 과정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모여 있다 그래서 한 곳에 산다는 건 의미는 아니고 그 배움터를 중심으로 이제 사는 데는 다 뭐 여기저기 아파트에 사는데 그 이제 밝은덕 배움터라는 그 대안학교죠. 초중등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마을살이를 같이 하고 저녁 밥상을 같이 하고 또 벼농사를 같이 이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같이 짓고 또 마을 카페도 있고 뭐 마을 책방도 있고 뭐 그렇게 작은 공동체 그러니까 20가구고 전체 숫자는 한 5, 60명 정도 이제 아이들까지 하면 그 정도 되는 그래서 모내기 할 때는 그래도 거의 다 모여가지고 한 5, 60명이 모여서 모내기를 쫙 하는데 굉장히 장관입니다. 네, 그런 경험을 올해 이제 하고 있고요. 저의 그 소명을 저는 이제 불현이라고 제가 2020년에 경주에 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는 생계가 막연했죠. 내가 뭘 먹고 이제 살아야 되나. 애는 어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환경운동가로 살아야 되는지, 또 수행자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학교에 복귀해서 교육자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동학연구자, 학자로서 그래도 뭐 그쪽 길을 개척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오로빌에 있는 동안에 제가 했던 일이 공동부엌에서 빈대떡을 구웠어요. 그 뭔가 이제 공동체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 일을 하게 됐고 한 2년 동안 빈대떡 굽다 보니까 그게 꽤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제가 경주에서 빈대떡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취업이 안 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방자한 쌤 그 시를 읽는데 그 시 중에 불켜는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1922년에 이제 그 번안한 시입니다. 영국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작가의 시를 번안을 한 건데 그 부제가 어린이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그 시가 바로 그겁니다. 그 시인데 원래 이제 어쨌든 제목은 불켜는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이걸 딱 읽는데 이거구나. 불켜는 이가 돼야 되겠구나. 원래 이제 원래 의미는 영국의 19세기에 이제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이제 그런 큰 도로나 이런 주택가에 이제 가로등에 횃불로 이제 불을 켜주는 기름을 넣고 횃불을 밝히는 그런 직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불을 밝히는 직업이죠. 근데 저는 사람들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등불에 불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게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대구대학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했는데
서울에도 몇 군데 했는데 다 안 되고 제일 가까운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출퇴근이 가능한 이사를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늘님의 언덕인가. 제가 나이도 많죠. 경력 단절이죠. 근데 제가 다시 학교에 복귀할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늘님의 정말 언덕이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평생 제야 계실 분 같은데 오늘 네. 그래서 하여튼 불켜는이라는 소명을 받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동안 이제 제 저서는 우리 학문에서 통합, 체제의 철학, 또 체제의 용천금을 들다. 이거는 이제 청소년 철학 소설이에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동학을 이제 좀 쉽게 또 이론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동학적 삶을 어떻게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저 나름대로 좀 이야기한 책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애정이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렇고 이제 손병희의 철학은 동학 3.1운동 100주년 때 그때 이제 나온 책이고 이제 몇 달 전에 최근에 가장 나온 책이 이제 평민 철학자 해월 최시영입니다. 오늘 가장 잘 팔린다고 벌써 이제 3세에 찍었고요. 이제 곧 4세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삼각대 조성환 교수가 오셔서 네. 우리 교수님이 철학 박사 논문으로 동학을 주제로 철학 박사 논문 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거의 최초인데요. 이제 한 분 더 있긴 있어요. 이제 84년도에 조용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썼는데 단국대에서. 근데 그분은 이후에 어떤 그렇게 좀 뭐랄까 학자로서 꾸준히 좀 활동을 못 하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좋은 논문들이 몇 편 있습니다. 있고 또 책도 동학의 조화사상 연구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많은 그런 영향도 받곤 했는데 그 뒤에 좀 연구가 지속되지 못해서 이제 그래서 아마 저를 처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전문 학자로서는 이제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 뒤로는 좀 있어요. 하여튼 철학 박사로는 제가 거의 그런 이게 저는 이제 짧은 이렇게 2시간짜리 일회성 강의라도 그래도 강의 목표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보니까 다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제 다들 동학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과 나름의 어떤 깊은 조예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늘 동학을 어떤 사상이나 정신도 참 좋지만 좀 더 이제 깊은 차원에서 결국은 나의 생각이 확장되고 나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깨달음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의 길로서 저는 이제 이 동학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목표는 단지 오늘 해월 최시영 쌤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우주와 생명, 인간에 대한 어떤 이 관점의 확장이, 생각의 확장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기존의 이 자연, 우주에 대한 이제 대부분들의 생각은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특히 이제 서양 근대가 그랬던 거죠. 근데 동학에서는 이 물질 안에 이미 생명이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자연도 그냥 물리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이 물리적인 종합, 물리적인 대상 또는 지금은 그걸 이제 상품화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그런 하나의 생명, 우주 생명이고 해오쌤은 그걸 이제 천지 부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자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인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그런 이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이제 신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존에 이제 많은 그 종교에서는 이제 신을 저 하늘 위에 초월적으로 계시는 그런 분으로 창조주, 유일신, 유신론적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했는데 동학은 그런 어떤 인격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기운이면서 또 어떤 우주 의식, 우주적 영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계시는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내 안에도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학에서 이해하는 신은 내 안에서 살아서 작용하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신은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보는 게 어떤가. 실체로 보기보다는 어떤 우주적 영의 네트워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골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하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길 이랬어요. 근데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틀렸고 이게 맞다 이제 이런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인격신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신에 대한 더 굳이 그 부정할 필요 없이 더 확장되는 것이 오히려 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인식의 전환이라는 표현에서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저도 제 인식이 확장된 것이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관점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직선적으로 흐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로 시간도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다. 시간이 미래에서 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요즘 물리학에서 이제 평행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야기하는 가설이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불교의 부파불교 중에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부파불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부파불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삼세시류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다 존재한다. 실류. 그런 개념을 이미 2000년 전에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이해를 그냥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직선적으로 흐르는 이런 시간관에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 이 우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이해가 훨씬 이제 달라지죠. 동학의 시간관은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확장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 미래로 확장됐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내 안에 우주가 있거든요. 그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확장됐다가 나에게로 우주가 다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지금 여기로부터 과거, 미래가 확장되었다가 과거, 미래가 다시 현재로 이렇게 오는 그런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다양하게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해가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도 훨씬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과거가 이미 지나가서 없어진 게 아니고 한강 작가가 참 멋진 말을 했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지금 산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과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는 또 다른 의미로 살아나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더 깊게 들어가서는 감정의 세계가 더 리얼하게 나를 지어 흔드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제 옆집이가 뭔가 좀 마음이 좀 언짢은 일이 있고 뭔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건 다 가장 직접적으로 저에게 불편함을 줘요. 그래서 이 감정의 세계가 더 리얼하게 나의 현실을 규정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이제 깊어지게 되고 또 멀리 갈 것 없이 제 마음이 지금 뭔가 어떤 일로 감정이 좀 상하게 된다거나 어떤 슬픈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분노가 올라온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 감정이 한동안 제 삶을 규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감정의 세계 이게 더 리얼하게 우리 현실을 규정한다. 요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 감정 더 폴가적으로 이 마음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이런 공부가 정말 중요한 공부겠구나. 해월 선생님 역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여러 이제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옛날의 수행은 대체로 이런 욕구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걸 억제하는 것이 수행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동학은 감정을 억제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억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아차려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다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스스로도 자기에게 이제 위로를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 역시도 그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차려주고 그리고 그 감정에 들어줄 수 있으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주지만 또 당장 들어줄 수 없는 거라면은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깊은 그 감정의 어떤 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가는 공부. 이게 이제 동학의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차원까지 존중하는 그런 변화가 저는 실질적인 이제 변화라고 생각하고 제가 방정환을 만나면서 이제 이걸 결국 아이에게까지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뒤늦게 제가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의 욕구와 감정 이게 사실 육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의 그 욕구와 감정까지 알아차리고 그걸 존중하는 공부. 이게 방장 선생님의 이야기였고 이게 해월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방정을 만난 이유도 우연한 게 아니고 또 제가 뒤늦게 아이를 키우게 된 것도 동학을 좀 제대로 하라고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우쌤에게는 삼경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불편하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늘님, 내 안에 있는 신성,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나의 인격에서, 나의 삶에서 이렇게 더 많이 드러내고 구현하는, 그게 이제 시천에서 양천, 양천에서 채천으로 하늘을 구현한다. 채천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은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거는 무궁한 이유 속에 무궁한 나를 이제 흥비가 마지막에 노래를 하신 게 저는 이제 수은쌤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나의 무궁성을 깨닫는 그 공부, 이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뭐 이 이야기는 뭐 순세만 한 게 아니죠. 많은 그 종교 영성의 그런 깨우침을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원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이게 강의 목표입니다. 오늘 2시간 안에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저 기술자가 우리 신도교 하늘님이라는 친구를 꾸짖었는데 그거 네. 많이 있는가요? 어떤 거 말입니까? 우리가 그 전도교에서 하늘이라고 이울. 네, 그 무궁화 울ፌ 예. 그거하고 관련이 좀 있는가요? 이도나 선생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도나 선생님이 이제 수은쌤은 한알림으로 분명히 쓰셨어요. 그 용담유사에 보면 아리아 한알림을 쓰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늘로 하면은 이제 그 땅에 대비된 개념으로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저기 공중에 있는 하늘 어떤 초월적인 이런 부분을 먼저 떠올리게 되니까 우리 이제 그동안의 말의 그 어떤 뉘앙스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동학의 신과는 이제 그런 기존의 신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궁극적 실제라는 측면에서는 기독교의 신이나 동학의 신이 다른 분일 수 없죠. 다 하나죠. 하나지만 그 신에 대한 이해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달라질 수 있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학의 신을 한늘림해도 되는데 그런 기존의 신관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필하려니까 이도나 선생이 한울림이라고 하면 이 울이 이제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이기도 하고 그 우주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우주 생명, 우주 기운, 우주 의식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한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울림, 꼭 림자를 안 붙여도 되는 한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전환의 시대입니다. 여러 이제 뭐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서민의 삶이 붕괴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이거는 제가 자세히 이야기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신주의는 팽배해지고 능력주의와 경쟁의 심화에서 오는 그런 소외, 정신적 위기가 심각하죠. 제가 마주하는 20대 청년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매일 제가 접하는데요. 굉장히 하여튼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다시 이제 신냉전, 자국 중심주의, 전쟁 위기가 더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AI로 대표되는 이 기술 혁명, 이 기술 문명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2014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호모 데우스. 저 책에서, 이제 앞으로의 몇몇, 그 아주 그런,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또 빅테크의 이런 CEO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보 기술과 또 그런 자본의 힘을 가지고,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기술의 힘으로 이제 인류가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불멸성, 그 다음에 행복, 신적인 능력,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 이제 거의 그런 신의 버금가는 그런 인류가, 그런 초인류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평범한 보통 인류로 그리고 몇몇 그런 자본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호모 데우스입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려할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책이고, 이거는 이제 2018년도인가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너무나 많은 이제 변화가 올 건데, 그 이런 변화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10년 동안 치열한 자아 성찰과 새로운 사회 정치적 모델을 구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AI와 이런 몇몇 이런 어떤 기술의 모든 것을 기술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자기 수명을 무한대로 늘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제 AI의 노예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이 유발 하라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우려가 단지 우려인 줄 알았는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이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뭐 이병한 선생님, 이병한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직접 만나서 이 책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받고 이걸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 2기는 1기랑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트럼프 2기에는 젊은 정보 기술 엘리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팔란티어 그 CEO이기도 하고 페이팔 최초의 인터넷 은행을 만든 그 페이팔의 이 대부이죠. 이 사람이 사실 가장 중심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피터 틸의 그냥 알려지기는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데 일론 머스크조차도 어떻게 보면 피터 틸이 키운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소통령 트럼프의 그런 가장 측근으로서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팔란티어 기업의 이제 공동 설립자이고 지금 현재 이제 CEO인데 이 재밌는 거는 피터 틸도 철학가 출신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철학과 나왔고 이제 로스쿨. 이 사람은 철학 박사예요. 독일에서 하버마스에게서 철학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 제자예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했던 그 철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사람인데 팔란티어라는 기업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가장 핫한 지금. 그런데 이
팔란티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이 자동차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율 거버넌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율 거버넌스는 이제 조직이나 기업이나 나중에는 이제 정부까지도 이제 AI가 모든 그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이제 방안을 딱 찾아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가장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렇게 결과값을 주니까 이걸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 이제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의 운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나중에 정부의 운영까지도 AI에 의해서 이제 맡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미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하고 이제 그 계약해가지고 국방부에 이미 지금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팔란티어가 또 굉장히 기회를 얻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랑 KT에까지 지금 일부 들어와서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이제 정부 조직에까지 들어가서 요걸 통해서 좋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의사 결정을 아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어떤 결정을 AI에게 맡겨야 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어떤 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AI는 쫙 데이터를 분석해서 노동자의 50%를 해고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후위기는 결국 인간이 너무 많아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인류의 90%를 안락사시켜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이 트럼프 2기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를 이제 내세우면서 물론 이 구호는 1기 때부터 이제 했던 건데 1기 때는 이제 뒤에 이런 이 설계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세계적인 그 기업의 CEO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게다가 이제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베이스도 있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존의 세계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의 반기를 들고 민족주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 반자유주의, 백인 남성 기독교 근본주의로 세계를 이제 재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이게 어떤 그동안에 이걸 통해서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신장시켰고, 이것이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 가치랑 이어지면서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자유주의가 하향 평준화 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오히려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더 인간은 더 경건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금욕주의를 가지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대중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타락했다라고. 하향 평준화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데, 대학 교육이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트들 역시 그네들의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현할 수 없게끔 만들면서 그냥 바보들을 만든다. 그 어떤 천재성을 발현시켜주고 엘리트의 그 어떤 것들을 개발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보통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육을 이제 굉장히 비판하고 그래서 팔란티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만 뽑아요. 그리고 그 한 1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아주 높은 연봉을 그러니까 아주 머리 좋은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을 뽑아가지고요 연봉을 몇 억씩 주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는 어쨌든 그런 어떤 자유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백인 남성 그동안에 이 백인 노동자들 이 세계화 과정에서 이 가장 좀 타격받은 사람들이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팔고 들어가지고 다문화주의라든지 이런 자유주의의 가치가 인권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 뭐 이래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 백인 노동자들의 너희들에게 돌아갈 몫이 걔네들한테 돌아갔다라고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현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은 그런 백인 남성 그리고 다시 이제 옛날의 그 경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카톨릭을 다시 가지고 옛날 중세의 그런 어떤 카톨릭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첨단 기술에다가 그런 중세의 봉건주의 같은 기술 봉건주의. 그래서 1%의 귀족과 99%의 농노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의 힘으로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이게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메리카 탐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지금 요약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책을 읽고 너무 한동안 충격이었어요. 야, 저래서 관세 정책을 그렇게 한 거구나. 이제 그것도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아까 유발 하라리가 염려했던 그것이 단지 염려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얘네들의 지금 이 생각이 앞으로 뭐 계속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가능성보다는 뭐 민주당도 바보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계속 가리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 트럼프 2기에서는 뒤에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들의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교와 자기들의 그동안의 어떤 이제 이 군사력과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위대한 러시아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에 지금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다시 위대한 중화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걔네들은 이제 다시 공자를 다시 높입니다. 그래서 유교 문명과 지금 이런 지금 거의 뭐 미국을 따라잡았죠. 기술에서 AI와 뭐 양자 컴퓨터와 이런 모든 첨단 기술에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다시 자기들의 중화 문명을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지금 중국의 1대1로 정책인 거고, 인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도도 다시 힌두 문명을 가지고 다시 인도를 위대한 옛날에 이 무굴 제국의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디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불가촉 선민 출신으로 굉장히 어떤 요기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그 비건에다가 영상도 좋아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종교적 전통의 경건성을 다시 주장하면서 지금 서양 근대가 오히려 그렇게 천박해졌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이나 티르키예는 위대한 이슬람 문명을 다시 통해서 옛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제국의 경험이 없는 나라, 다른 나라들은 다 제국을 한번 해봤던 나라인 거예요. 그때의 자기들의 영광을 이제 되찾고 싶어 하는 거고,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세계 10위권 안에 지금 그런 어떤 경제적 대국이면서 군사 대국이고, 기술에서도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5위권, 6위권 그렇단 말이죠. 그런 나라로서 제국 경험이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패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전통은 홍익인간으로부터 해서 동학의 시천주 인내처는 우리만 위대하자가 아니고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인간만이 아니라 무생명들과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어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새로운 신패권의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쩌면 이제 그런 예전처럼 우리가 토끼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뭔가 그래도 중견 국가로서 그네들의 어떤 그런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잘 이렇게 이끈다면은 이게 어떤 그런 어떤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문명, 생태 문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인 동시에 저는 굉장한 또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절멸적 위기,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절멸적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게 새로운 문명의 그런 전환의 굉장히 특별한 시기로 볼 수도 있다. 이런 특별한 시기를 열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 생명을 이해하는 관점이 저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고요, 가치관이 중요한 그런 이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의 이 동학이 해월 최시영 쌤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은 인류의 정신적 유산들이 또 잘만 한다면은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또 시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위기의 시대로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명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기, 동시에 우리 자신도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시기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자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사실 이 서론이 중요해요. 해월 선생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뭐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제가 자료실에도 다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 지금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런 또 이 어떤 고난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미국의 그런 어떤 트럼프 위기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과 한국의 지식인이 얼마나 알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 중국은 또 어떤 면에서 중국이 더 무서워요. 중국은 당과 여기처럼 양당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인단 말이죠.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무서운 힘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인류 전체의 어떤 평화 공존을 위한 길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1등 국가가 되려고 미국도 이제 밟고 이제 1등 국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거는 이제 또 세계에 불이행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이제 진짜 거대 고래 속에서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우등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님 보시면은 이제 발이 퉁퉁 부었죠. 35년 동안 도망길을 사진입니다. 이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외국 이제 공사관에서 직원이 찍은 그런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옷구름이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가 있죠.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뒤에서 받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몸이 무너져가지고 그동안 고문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눈빛은 형형하시죠. 어떻게 보면 생사를 다 초월한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빈천한 삶을 사셨지만 오로지 정성, 공경, 믿음이 능해서 그런 성경신이 지극해서 저는 수은으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경주에는 양반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학문도 뛰어나고 덕망도 있는 이런 양반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해월을 택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잃지 않을 사람이다. 끝내 동학을 지켜낼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성, 공경, 믿음을 보고 저는 도를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해월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단순한 동학의 2세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은 단순한 이대가 아니라 저는 수은쌤과 대등한 동학의 창시자이고 한국 역사상 한국 5,000년 역사에서도 어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사상가 또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성자 인도에 간디가 있다면 한국에는 해월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상가냐? 저는 원효, 진울, 그다음에 수은, 해월 이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태계 율곡보다는 저는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의식의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점에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새로운 개념으로 수은쌤이 말씀하셨던 그 시천주를 자기화해가지고 새로운 용어로서 자기의 사상을 내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인여천이라든지 또 천지부모라든지 이천식천이라든지 뭐 향화설이라든지 양천주라든지 이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시천주를 더 심화시키고 더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동학을 진정한 민중철학, 평민철학 그러면서도 생명철학으로 만든 물론 수은쌤 안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더 심화시킬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동학을 평민철학이면서 생명철학으로 만든 거는 이건 해월의 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아시죠? 무의당 장유순 쌤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결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온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해월이죠. 우리 결의로서는 가장 자주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며 또 그 자주적인 것은 일체와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설명해 주셨죠. 누리고 오갑받던 이 한반도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이상 거룩한 모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해월에 대한 향심이 많지요. 물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거룩한 모범이지만 해월 선생은 바로 우리 지척에서 삶의 가장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셨죠. 해월쌤을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대등하게 보고 그러니까 태계율곡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굳이 이제 그 뭐 따지자면은 그런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견줄 만한 정도의 이게 좀 너무 지나친 평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수긍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유순 쌤은 개인적으로는 가톨릭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가톨릭을 뭐 변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당신 책상에는 해월 쌤 사진하고 자기 할아버지 장경호 사진 2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 깊이 해월을 사모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나락 하나 속의 우주를 보면 이 순해월의 이 동학 사상이 원래 예수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기독교의 본래 정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고 그것이 또 노자의 사상하고도 이렇게 연결되고 또 석가모니하고 연결되고 그렇게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의 어떤 측면에서는 근본 정신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할 겨를은 없을 것 같아요. 좀 서론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기도 했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요, 그 생애를 제가 요약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만 생애 부분은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태어나기는 1827년 경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경주 황호동이라고 하는 지금 그 가장 중심가입니다. 거기가 이 신라대종 그 앞쪽에 중심가에 있는데요. 지금 경주시는 몇십억 들여가지고 해월생가를 복원하는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월쌤은 그래도 포항 사람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포항에서 사셨고, 또, 이 경주는 이제 외가예요, 외가. 옛날에는, 외가에서, 그러니까, 친정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보통 한 3살 정도 될 때까지는 친정에서 그 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가 뭐 이렇게 가부장제의 어떤 시대
경북에서 막 이렇게 한 줄 알지만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집도 있었겠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친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한 3년 정도는 가장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때도 편안하게 친정 엄마 옆에 있어 낳고 한 3살 될 때까지는 그런 또 문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살까지 정확하게 뭐 경주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린 시절은 경주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적어도 10살 이후에는 이제 포항에 원래 포항이 집이었기 때문에 포항으로 이제 와서 살았고 그 포항에서 또 여기가 지금 이제 금곡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 33세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수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곡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금덩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서 한 5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수도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근방에서 계속 다 사셨고, 그러면은 태어나긴 경주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삶을 포항에서 살았고, 또 수도도 여기서 몇 년이나 했으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이분이 좀 지명도가 좀 있는 분이었다면, 지금 세상이 너무 몰라줘서 그렇지, 이분이 뭐 태계 정도 만약에 이런 분이었다면 포항에 가만 안 놔뒀겠죠. 그래서 뭐 몇백억 들여서 여기 기념관 같은 거 지었을 거예요. 제가 잠깐 살았던 그 남양주, 거기 다산에 관련된 그 실업박물관, 그것도 뭐 거의 7, 800억 정도 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일대 완전히 이제 다산 관련된 그런 어떤 유적지로 그런 정도로 하는데, 근데 이 해울샘은 사실 아까 태계, 율곡, 다산 정도의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석가모니의 레벨인데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기를 막아놨습니다.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 제가 찍은 사진에 못 들어갑니다. 철문으로 막아놓고 이거 철 자무쇠로 이게 채워놨어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한국의 사상가 이거 성자를 그분의 몇 년 동안 잠깐 묵었던 것도 아니고, 잠깐 묵었던 것도 다 최치원이 잠깐 하루 이렇게 묵었던데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유적지 발굴을 하고 하는데. 지금 포항에서 해울 박물관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민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이제 계속 이렇게 불을 지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학술 대회를 한번 하기도 했고, 이제 그걸 이제 건의하는 거죠. 그럼 해울 기념관 같은 거 지어야 된다. 여전히 이제 이러고 있어요. 아직. 물론 이제 시민들이 조금씩 깨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해월길이 작년에 이제 그 포항 일월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월길을 이제 요 금곡에서 순샘 용담까지 한 40km 넘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순례길을 거의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걷기 행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포항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스러운데, 아직 시에서는 별로 이분의 어떤 이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녹색평론에서 작년 겨울호가 동학특집호였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이제 해울샘 관련된 글을 쓰면서 이 안타까움을 좀 전했습니다. 이 포항이 포스코만 중시 여기고 포스코만 잘 돌아가면은 이 포항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포스코보다 해월샘의 가치가 100만 배는 더 크다라고 썼어요, 제가. 100만 배나 더 크다. 100만 배씩. 네, 조금 이제 오바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100만 배 더 크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지금 2000년 동안, 만든 어떤 이 자산의 가치,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동안, 네. 예. 아마 뭐, 몇천조억 더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예. 제가 포스코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시면 100만 배라고 하는 게 결코 그렇게 가장은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로 저는 앞으로 해월의 가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수은을 만난 거죠. 예. 그 검곡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용담에 현인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은을 찾아가는 게 이제 1861년 신유년 6월입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가장 감동적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그 글이 이규성 교수의 열망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녹색평론에 원래 실렸던 걸 제가 만든 책인데요. 해월체 시험과 동학사상 저기에 이제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저 맨 앞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은이라는 개체에 집약된 영혼의 너그러움과 다정함은 비록 그것이 개체의 성질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은 역사에 침투하는 빛이다. 최해월에게 일어난 기쁨의 열망은 최수은이라는 개체의 혼이 전달한 것이다. 이태의 전달은 설파라기보다는 감흥의 소통이며 이를 배경으로 의사의 소통이 가능한 것이었다. 감흥의 소통에서 오고 간 것은 생의 역사적 의미이자 영원한 의미였고 이 의미에 대한 계시적 직관이 평온한 희열을 일으켰던 것이다. 영혼의 만남을 통해 지상의 깊이와 천상의 높이가 같은 것이었음을 체험하는 영혼의 내적 운동을 그들은 심학이라고 불렸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만남을 그리고 있는데요.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제 책에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6월 달이잖아요. 음력이거든요. 동학 역사에서 나오는 그거는 다 음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력 6월이니까 양력 7월이죠. 예. 가장 한여름에 금곡에서 걸어가지고 산을 몇 개 넘어야 됩니다. 산을 몇 개 넘어서 용담에 도착했을 테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 땀을 절었겠죠. 그렇게 딱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 떠봉머리, 양반 그런, 두루마기를 입은 것도 아닐 거고, 그런 이제, 아주 몰골로 들어왔을 거야. 그런 분을 순쌤이, 정말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서 오시라고. 하느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맞이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같이 간절을 하고 밥은 드셨냐고 하면서 밥을 내와가지고 따뜻한 밥을 대접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해월쌤은 거기서 뻑한 거야. 그냥 더 이야기할 무슨 이야기를 떠나서 그렇게 하느님으로 환대하는 거기서 저는 이미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진짜 만 2년 채 안 돼서 도통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쌤이 도를 깨달아서 주신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정성이 지극하고 사람이 공경스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실함, 그걸 보고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 순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피신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순쌤의 글귀가 아순수 천명 고비원주. 나는
천명을 순위 받겠거니와 너는 멀리 날아서 높이 날아서 멀리 도망가라. 그리고 등불이 물 위에 밝았으니 의심받을 혐의가 없고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있다. 등명수상 무혐극 주사고형 영유여라고 하는 이제 글귀를 이렇게 하나의 이게 거의 뭐 유언처럼 이렇게 주신 거죠. 앞으로 이게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앞으로 5만 년 내려가는 그런 어떤 무국대도가 이제 밝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힘을 준 거죠. 그러고 나서 하여튼 뭐 여기저기 이제 도망길에 오르는 게 35년, 36년 동안 그렇게 도망길에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이제 제자십을 거쳐서 결국 이제 그래도 정착을 한 게 1월산 밑에 지금 영양에 해당하는 영양의 윗대티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게 한 65년도 무렵인데 그때부터 한 70년, 요 한 5년 동안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머물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몰려와가지고 꽤 한 10여 가구 정도가 거기서 아마 공동체 생활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유무상자 같은 이런 경제 공동체 서로 돕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1870년에 이필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수은 선생님의 그 억울한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해월쌤에게 몇 차례나 이제 간청을 한 겁니다. 해월쌤은 비록 그게 제자의 도리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그런 어려움을 환란을 지금 이 겪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제자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안 된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간청을 해서 뭐 4번, 5번 이렇게 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허락을 하게 된 게 영예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이제 한 5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100여 명 정도가 또 이제 희생을 당하게 돼요. 기양을 가기도 하고 그 숫자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필제도 나중에 또 이 문경을 습격하다가 결국 이제 처형됩니다. 이 사람이 뭐 그런 어떤 수은쌤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뭐 그런 백성들의 어려움을 뭔가 이렇게 불의를 좀 제거하고 백성을 위한 그런 마음은 뭐 있었겠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어떻게 보면 했던 그런 이제 부분에서 해월쌤이 좀 더 신중하게 그래도 지도자가 했어야 되는 그걸 이제 너무너무 이제 자책하고 참회하고 뭐 그 제자들이 이렇게 희생됐을 때 자기도 뭐 죽고 싶었겠죠. 그런 이제 심정에서 이제 굉장히 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14일 동안이나 이렇게 숨어서 이제 이 산 속에서 이제 굶주리는 그런 이제 위기의 그런 이제 경험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 수배가 풀리면서 49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필제의 요 영예 교조 신원 운동이 이제 해월쌤 이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걸 이제 도울 선생이 이거는 동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지만 해월을 보다 전문적인 혁명가로서의 텐션을 갖게 만들었으며 사회 변혁의 의지와 혁명적 사회의 창조적 긴장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해월쌤에게도 너무나 뼈아픈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또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3년도에 이 적조암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정선에 해당하는데요. 거기 이제
올라가서 49일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때 크게 깨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대각을 하는. 그때 대각한 시가 이제 태백산에서 49일 공부를 하고 내가 봉황 8마리를 받아 각각 주인을 정하니 천이봉 위에 꽃 하늘이 열렸네. 오늘 오현감을 갈고 닦아 정멸궁전에서 티끌 세상을 벗어나도다. 무극대도를 작심하여 정성들이니 원통봉 아래서 또 통하고 또 통하였노라. 오도송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 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63년도에 도통은 전수받았지만 그 또 한 10년 그 기간 동안 그 도망가는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어쨌든 수도를 놓치지 않고 1년에 한 4차례 정도 49일 수도를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이필제의 그 난을 겪고 나서 그걸 어쨌든 이제 참여하고 또 반성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고난을 당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성장이 일어나듯이 그런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깨지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79년, 80년에 이르러서 이제 동경대전 용남유사를 간행하게 되고요. 요걸 간행하면서 이제 80년대 동학의 그 포덕이 이제 막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를 유김제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남에까지도 이렇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호남에 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순회 포덕을 하면서 호남에 이제 포덕이 확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해워 선생이 천민 출신 남계천이라는 사람을 호남 자우도 편의장,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이 대접주, 그러니까 접주를 통괄하는 이제 포라는 게 있고 그 포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제 대접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포와 포 사이에 또 이제 여러 갈등이나 이런 분쟁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포를 이 관장하는 그게 이제 편의장이에요. 호남 전체를 관장하는 편의장으로 남계천이라는 천민 출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밑에서 이제 반발이 양반 대접주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해우쌤한테 이렇게 암만 우리 통학이 평등이라고 해도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청제를 삼지 마라. 공경 위주로 하고. 그래서 제 그 별민철학자 요 책은요, 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제 책이 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우쌤이 굉장히 지도력의 위기였어요. 요 사건에. 근데 이걸 오히려 정면 승부해가지고 오히려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위기를 오히려 극복하면서 이때 더 많은 포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정말 공경스럽게 이렇게 감안을 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조 신운운동, 공주, 삼례, 뭐 광화문, 또 보온,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신운운동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더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이 어마어마한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어쨌든 좀 아쉬운 거는 해울쌤은 나름대로 이제 이 신운운동을 점점 더 이제 키워가면서 이렇게 어떤 혁명의 역량을 계속 이제 이렇게 높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전라도에서 이렇게 의논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해우쌤이 초기에는 좀
안타까워하셨죠.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천명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십니다. 받아들이고 4월 달부터 이쪽 북접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게 혁명이. 그래서 기존에는 남북접이 그렇게 뭐 굉장히 이제 갈등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자료들에 의하면은 초기에 그런 해오셈이 유감 표시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건 뭐 부득이한 천명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남북접이 그렇게 갈등만 한 게 아니고 그 이제 물밑으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렇게 이 어떤 보조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해오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개벽을 이제 꿈꿨다면 전봉주는 당장의 이제요 어떤 백성들의 그런 고난 여기에 이제 현실적인 그런 어떤 응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혁명과 개벽이 사실 같이 가야지 저는 진정한 세상을 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동안은 전봉준과 해월을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대립적인 이런 것으로 남적 북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걸 오히려 상보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학집강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동학집강소가 53개 지역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마을 자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학의 역사적 경험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강소의 경험을 오늘 날에 가지고 와서 이제 진짜 국민 주권, 직접 민주주의, 지방 이 마을 자치 이렇게 좀 승화시켜서 신집강소 오늘날의 신집강소로 이렇게 그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한 10분 정도는 좀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한 10분 정도 제가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지금까지가 이제 해오셈의 이제 생애에 관한 부분이었고 사상을 제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이 카톨릭 신부이기도 하고 그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가 뭐 생태대 이런 제안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 신학자인 레리 라스무센은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해오셈의 그 천지부모가 이제 바로 떠오르죠. 지금 이제 이런 논의들이 개신교 신학에서 나오는데 150년 전에 해오셈은 이제 천지가 똑같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육신의 부모와 똑같다. 살아있는 거다. 이 천지가. 그런 말씀하셨던 거고. 그래서 해오셈이 이해한 천지는 생명의 끊임없는 유동과 숨겨진 높은 의식적 차원들과 빛나는 신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세계였다. 그래서 그 자체로 우주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또 영적인 활력과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유기적 생명체 뿐만 아니라 받들어 보셔야 될 님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고로서 음식을 대할 때 이렇게 식고의 이치로 이렇게 이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를 식고라고 합니다. 이런 식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이제
마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심적천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늘에 있고 하늘은 어느 곳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을 공경하는 거는 저 공중에 있는 하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늘,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게 하늘을 공경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음을 공경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분노에 쌓여 있는 게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탐욕에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내가 암만 뭐 열심히 어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 분노와 어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하늘을 공경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공경해서 물론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죠. 때로는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되죠.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그 마음을 맑고 밝고 온화한 상태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헤월 스님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우주 생명이고 우주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쓰음에 따라서 그게 반응하는 그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옛날 원효 스님이 말한 일체유심조 그게 맞는 이야기다.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은 그게 왜 되느냐는 이제 설명을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안 하셨는데 그게 그 마음에 반응하는 우주적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깥에 영은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별로 강조하지 않고 불교는 마음은 강조하지만 그거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우주적 기운이나 우주적 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뭐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면은 동학은 마음과 하늘, 마음과 기운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가.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늘 맑고 밝고 온화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마음의 주파수를 어떻게 함에 따라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미래를 어떻게 내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원리가 방송국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를 내가 맞추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를 맞춰야지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처럼. 근데 이게 잘 안 맞으면은 이제 지지직 거리기도 하고 또 이 이치를 모르면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걸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니까 원치 않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근데 헤월 쌤은 마음의 이치를 알면 결국 리모컨은 내가 들고 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게 되면 그게 우주는 그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지 옛날 이해하듯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은 복 주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벌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원리와 주파수의 원리에서 작동되는 거라면은 그러면 내 몸과 마음에서 나가는 이 주파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맑고 밝고 또 높은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게 반응하는 그게 이제 우주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이게 하늘이 있지만은 이게 완전히 이제 발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르고 돌보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양천주입니다. 그 양천은 이제 그 양을 기름, 살림, 돌봄으로 보고 천을 생명으로 보면은 이 양천 자체가 생명 살림, 또 요즘 유행하는 생명 돌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은 또 마음으로 또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는 모든 행위가 양천이 되는 겁니다. 식무천 같은 이제 이런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되는 요건데, 이 하늘님 대신에 생명을 넣으면은 이제 생명 헌장이 되죠. 생명을 속이지 말라. 마음을 넣으면은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을 그만하게, 마음 공부의 헌장이 됩니다. 식무천 고요. 사인여천은 시천주를 사람들이 이제 물었을 때, 시천주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을 모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알듯말듯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니까 해우쌤이 그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하늘님으로 섬기라는 뜻이야. 이 뜻입니다. 사인여천은 사람을 섬기되 하늘같이 하라. 그러니까 선생님 도움을 많이 썼죠. 그렇죠. 예,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이걸 그 미국의 대통령한테 이제 선물한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렇게 이 쉽게 해우쌤은 쉬우면서도 실천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게 나중에 이제 삼경으로 경천경의 경물로 이제 또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천은 바깥의 하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고, 경의는 이제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의미인데, 그래도 먼저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먼저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늘 어린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또 아까 천민, 그런 존재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어린이 운동에 또 그런 기반이 됐던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물, 물건까지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의까지는 이제 사실 뭐 다른 데도 있는데, 경물은 이제 진짜,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제 처음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공경하는 데까지 이뤄야지 된다. 근데 이 물건 중에서 가장 이제 어쨌든 이 뭐랄까 하여튼 물건 중에 물건이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이 돈도 공경해야 된다. 돈을 한쪽에서는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돈이 모든 것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돈을 반대로 너무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경물을 이제 그렇게 공경이라고 한다면, 이 공경은 그렇게 추종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돈이 제대로 순환하고 좋은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 의미를 저는 이제 이 경물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성한 경제, 돈 자체를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래 신성한 의미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렇게 이 경물을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우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경물을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로, 새로운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 경물을 해석할 수 있겠고, 오늘날에 또 이제 신유물론이 많이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철학 사조거든요. 그런 신유물론적 사유하고도 이제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거죠. 지금은 더 이상 사물이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사물이 행위자라고 봅니다. 행위자.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수동적으로 우리가 걔네들을 뭐 보호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협동 상생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경물인 거죠. 그리고 이천식천은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그런 건데, 먹는 행위가 얼마나 신성하냐.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하늘이 하늘을 먹는 거야. 그만큼 먹는 것이 신성하다. 또 그만큼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된다. 독식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너무 이제 독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가 전체 부의 17% 막 이렇게 갖고 있고, 10%의 부자가 전체 부의 한 70%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래서 이런 순환의 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이제 이게 먹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존재들의 협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 우주가 관계에서 이
사란톨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제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안에 우주의 어떤 생성의 원리, 만물 화생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장희순 쌤은 이 나락 하나 속의 우주 이게 이천식 천을 풀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함께 하신다고 이천식천이라고 그러셨지. 이천식천의 의미를 나락 하나 속의 우주로 하신 겁니다. 이게 이 선생님의 전체 말씀을 아우르는 책 제목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장희순 쌤을 이천식천의 사상가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향화설인데요. 기존의 모든 제사는 이제 벽을 향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향백설이라 그러는데, 근데 조상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디 뭐 무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천당 지옥에 있는 게 아니다. 자손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거다. 혈기는 이미 내 몸으로 이렇게 온 거고 그분의 정신과 심령은 자손의 그 심령과 정신 속에서 이렇게 영원히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자손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내 안에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중심의 수직적이고 저벽쪽 과거를 향했던 그런 관습을 나에게로 지금 실존하는 이런 삶과 생명으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해월 사상의 이제 현대적 의의를 보면요, 해월의 사상은 수훈을 계승하면서도 단순한 계승을 넘어서서 동학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천지를 공경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 어떻게 보면 생태 영성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님의 영성, 생태 영성을 확립했다. 해월은 스승의 가르침을 평민의 언어로 재해석함으로써 민중철학, 평민철학을 정립했다. 경물과 이천식천의 사유는 동학을 생명철학으로 재정립해서 오늘날의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또 그런 어떤 생명 사상으로 조명을,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좀 조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경물은 차가운 유물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물질주의, 아까 그런 어떤 신성한 경제학, 뭐 이렇게 또 신유물론과 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월의 동학은 이제 상호 수평적 공경이 문명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유학도 공경을 이야기하는데 유학의 공경은 수직적이겠죠. 근데 동학은 수평적인 공경. 그 중에서 이제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을 먼저 하늘님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해월의 동학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했던 마음과 기운의 이치, 내 마음씀에 따라서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감응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이제 기존의 종교가 이걸 가지고 많은 영적인 사기들을, 종교적 사기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과학과 종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더 리얼하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가슴, 감정에 집중하는 삶.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마음까지 살피는 그런 삶을 제시한 것이 동학이며 저는 그것이 해월의 향화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